예, 구자룡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대로 좀 게임 체인저가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저희는 좀 느끼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일단은 이제 보수정당 역대 가장 이제 최연소인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취임을 했는데 취임사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긴 했어도 이거를 첫 일성부터 다 던지셨고 다 내려놓고 시작하시는 거는 정말 놀랐어요. 사실 예. 불출마 부분도 아마 생각은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저도 여의도 문법이라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네. 어제 그 연설을 보고 아 나도 되게 싫어하면서도 그 여의도 문법대로 생각하는 게 좀 있었구나. 보통의 정치인들은 정말 간보기하고 예.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때 내려놓는 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내려놓는 것은 정말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5천만의 그 눈높이의 그 언어대로 행동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저는 놀랬어요. 예. 놀랬고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혁신하고 쇄신하실지도 좀 보이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한 쇄신을 하겠구나 이런 또 한편에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뭐 지역구에 출마할 건지 비례대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어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받을 질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던진 것도 이제 기자들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렇죠. 그 불출마 선언부터 한 것에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하면은 저는 이번 총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지만 그 승리의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딱 여기 한 줄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총선 승리라는 것은 미래 권력으로의 세대 교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은 굉장히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해관계에서 공격을 받을 때 본인도 이제 뭐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뭐 권력을 탐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의뢰하는 그런 클리셰 같은 비판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차단하고서 시작하시는 거라서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파장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제 떠올려 보면 송영길 대표가 구속되기 예. 직전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집요하게 공격했는데 사실 좀 터무니없는 팩트도 없는 내용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한동훈 장관은 방탄용 배지를 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 할 것이다. 그랬죠. 네. 네. 그 질문을 받으니까 한동훈 예. 장관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 아니셨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정도였잖아요. 네.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되게 어이없는 얘기였지만 여의도 문법에 찌들은 정치인에게는 그런 로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행동으로 바로 깨부셔 주신 게 지금까지의 여의도의 그 고인물들하고는 다르구나라는 네. 걸 바로 보여주고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정치인들에 대한 메시지를 넘어서 그 뒤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진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좀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것은 불출마도 있지만 운동권 세력 청산을 이제 제1의 목표로 내세웠거든요. 그거야말로 이제 한동훈이 정치를 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얘기를 듣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노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평가를 해야죠. 근데 예. 그것은 굉장히 이제 또 과거의 일이고 그때 한 번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군림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주목받았던 몇몇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뤄낸 건 국민 전체예요. 네. 하지만 그때 그 대열에 함께했던 모든 국민들은 그 민주화를 이뤄낸 다음에는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짐을 나르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내가 이거 했다라는 것을 완장처럼 차고 정치인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니네들 생각하는 거 틀려 내가 말하는 것가 맞아 이렇게 군림하고 가르치려 든다라는 예. 것은 너무 고인물이 이제는 썩은 물까지 돼버렸구나. 그분들이 정치권 등장한 게 30대부터 등장하신 분들인데 네. 20년 이상 군림하는 동안에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가에서도 운동권들이 그 학생회를
하고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예. 진작에 다 청산이 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학생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10여 년도 더 된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는 모든 곳에서는. 근데 정치권에서만 유독 그분들이 아직도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스크럼을 짜서 새로운 세력이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86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0년대생은 그분들 수발들다가 끝났고 예. 심지어 80년대생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의 정치인으로부터도 나와요. 네. 근데 왜 그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민주당 내에선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그분들이 위에서 기득권을 움켜쥐고 생활인이 돼버렸거든요. 저는 직업 정치인의 폐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냥 인적 관계만이 남은 거예요. 그 예. 조직이 남았고 네. 그러면은 나는 이걸로 돈을 벌고 군림하고 갑질을 할 수 있고 나한테 기대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 여러 외곽 조직들이 그렇게 먹고 살고 있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은 그분들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분들은 어떤 신념을 담았다기보다는 예전에 신념을 담았던 이제는 변해버린 정치인이다.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운동권 청산과 불출마 선언 뭐 이게 약간 주요 키워드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이 당장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 처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어제 취임 그 수락연설한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 대응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은 당의 어떤 당과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건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조건부로 수용도 안 된다. 무조건 거부권만이 있다. 뭐 요게 좀 정리된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예. 표결은 내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조건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내일 거부권 행사 이전에 표결은 어차피 국회의 몫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내일 이후에 그 뭐 국회 내에서 당과 당 사이에서의 문제는 다시 또 열어놓을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법적으로는 독소 조항에 대한 문제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예. 제가 법조인으로 봤을 땐 이 독소 조항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협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덮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걸 다 논의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국민들을 눈높이에도 맞죠. 지금 국민들이 특검을 원한다라는 것은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예.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여론조사 뭐 했을 때 뭐 국민의 70%가 불안해한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네. 과학적인 데이터가 쭉 나오고 나서는 심지어 지금은 민주당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선동용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당시에도 과학자나 여러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게 생각이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게 이런 게 있었네 라면서 생각이 조금씩 변해 가거든요.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과정이 이 독소 조항에 대한 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독소 조항이라는 것은 법 전체를 왜곡하고 처음에 그 진행했던 취지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제가 이제 비유를 하나 들자면 네. 우리 불우이웃을 돕는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누가 반대하겠어요? 100% 찬성할 거예요. 예. 근데 불우이웃을 판정하는 판정관을 민주당이 선정한다. 그 사람이 오로지 불우이웃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예. 이상하죠. 이상하죠.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정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가산점을 둔다. 네. 이것도 이상하죠. 예. 그거를 그 판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그 선정된 사람의 명단을 비공개한다. 예.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또 굉장한 TO를 할당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그 법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독소 조항 한 3개만 집어넣어도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예. 왜곡이 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요, 항상. 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테일에 대한 논의를 묻어버리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그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디테일을 항상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먼저 했으면 됐지 않냐.
진작 총선 전에 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네. 이제 이거는 독소 조항에 대한 맞고 틀리고에 대한 얘기를 회피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논리는 먼저 했으면 됐잖냐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 음식에 독이 들어 있어요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먹으라 그러면 독이 들어 있어요 그러는데 그거에 독을 빼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먼저 먹었으면 됐잖냐라고 얘기하면 예. 먼저 먹으나 나중 먹으나 독은 독이에요. 그렇죠.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네. 시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그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의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대통령 부인이니까 특검하자 이런 논리 자체가 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특검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특검이라는 거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도입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정농단 특검 이런 거 다 거기 권력형 비리 특검이죠.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해서 파헤치기에 검찰의 역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뭐 이제 예. 이런 식으로 도입을 논의했던 것인데 네. 이거는 권력은커녕 결혼도 하기 전에 10년 전에 김건희라는 개인이 있을 때 문제잖아요. 예. 이게 권력형 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특검 도입 취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사가 있었고 내사 종결이 됐었고 정치권에서 그거를 공격용으로 불씨를 되살리려고 했을 때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2년간 했는데 나온 게 없어서 무혐의 의견으로 계속 올라갔지만 보류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특검 도입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이거는 그냥 개인 공격용인데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에도 이미 수사가 몇 번씩이나 됐던 내용을 과연 10년 뒤에 끌고 와가지고 총선 앞두고 석 달 뒤에 하는 것이 네.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석 달 뒤에 하는 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 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렇죠. 국민들께서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과거에 이제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했을 때 그 수사권이라는 건 독립될 필요가 있고 그 독립이라는 것은 국회 야당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독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이 회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도 회피하고 있어요. 그때의 입장에 대해서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우린 입장이 달라졌습니다라는 정도까지는 나와야 될 텐데 예. 그 맥락이 없거든요. 맥락도 없고 옳고 네. 그름에 대한 얘기 회피하고 먼저 했으면 됐잖냐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공격하겠다. 선거 직전에 우리 원하는 세금 80억을 들인 선거 캠프를 꾸리고 싶다라는 의도밖에는 저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특검이 민주당의 선거 캠프처럼 활용되길 바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다. 예. 어제 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야당의 뭐 정치 구단이라고 뭐 자칭 뭐 타칭 이렇게 불리시는데요.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생이별까지 좀 예견을 하시면서 뭐 장희빈에 대한 비유를 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맞는 예측이라고 보십니까? 그분은 근데 워낙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 틀린 얘기가 워낙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맞추는 분은 많이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란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우상호 의원이 최근에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하면서 끝내고 싶은데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 전 장관이 광주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랬을 때 우상호 의원이 그 형님 이제 감 떨어졌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이랬거든요. 예. 저는 뭐 그냥 그 얘기만 인용하고 그 싶습니다. 말씀을 예. 돌려드리고 싶다.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당연히 달갑지 않은 인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일 뭐 건부 쿠데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두환 노태우에 좀 빗대기도 하고요. 조 전 장관이 자꾸 이런 식으로 노태우의 길을 갈 거다 예견을 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께는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 형사 사건 챙기기 바쁘실 텐데 예. 그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나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뚫고 나갈 방법은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정치적인 인물이 되고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냥 이거는 뭐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프레임이 잘 걸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메신저가 너무 훼손됐거든요. 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분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구체적인 팩트를 얘기하지 않아도 신뢰를 보내주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는 그 예. 메신저가 훼손됐을 때 메시지 아무리 내도 의미는 별로 없어요. 예. 그냥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다 내려놓고 시작한 마당에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신뢰를 잃은 거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말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궤적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잖아요. 네. 심지어 그 많이 모였던 조국 수호대마저도 저희가 속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굉장히 대선 때는 또 돌아섰을 정도였는데 예. 그분들이 조 전 장관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느낀다면 그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이 지금 하는 발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얼만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돼버렸는가 스스로를 되돌이켜서 봐야 될 문제고 네. 계속 발언을 내놓는 거는 예. 그냥 처지가 저런 걸로라도 주목을 받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고 새로운 기회를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메신저가 훼손됐다 뭐 이 말씀이 또 귀에 딱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그 남아 있는 지지자들은 이런 걸 또 준비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뭐 기소가 되어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 2월에는 항소심 선고 결과도 나오는데 지지자들이 재판부에 보낼 선처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유죄가 다 인정이 된 부분인데 지지자들이 이런 거 한다고 뭔가 뭐 도움이 좀 될까요? 사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법적인 주장 그리고 이제 양형에 대한 선처 주장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탄원서라는 거는 이제 전적으로 양형에 대한 부분이고 무게 중심이 이제 뒤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법적으로는 사실 1심에서도 이제 거의 유죄가 인정이 됐고 실형이 선고가 됐으나 법정 구속만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근데 2심에서 뭔가 한 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사실 그게 있었다면 1심부터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와서는 그 당시에 그런 뭐 문서에 대해서 위조에 준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게 뭐 관례였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예. 제가 실무를 하면서 항상 보는 사례는 관례였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은 유무죄에 대한 주장은 이제 거의 포기된 상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유무죄를 다툴 때가 아니라 양형에 어떤 영향을 좀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보통 그게 무죄 주장을 하면서 관례라는 주장이 등장을 하는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런 관례는 없어요. 범죄가 관례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형식상으로 유무죄 주장에 대해서 걸어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무슨 조항에 의해서 뭐 무슨 판례에 의해서 이게 무죄가 구성이 됩니다라거나 뭐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뭐 이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뭐가 그걸 딱 듣는 순간 꽂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관례라는 건 그럼 뭐 이 전국에서 모두가 다 위조를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양형상의 문제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더더욱이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더 던지고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또 달갑지는 않을 만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사실 탈당하겠다고 못 박은 날짜가 12월 27일 뭐 지난달부터 계속 예고를 했던 날인데 이게 그 전날에 한동훈 비대위가 뜨다 보니까 지금 탈당 동력도 좀 잃고 같이 할 사람도 좀 없어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도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천하용인이라는 분들하고도 가깝다라고 했지만 정말 가까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네. 탈당을 함께 하진 않으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과연 함께하는 최측근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한가? 이거는 가치와 신념을 통해서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 탈당을 내세우면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예. 결국은 본인이 10년간 정치를 했던 노원에서는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노원을 탈출해서 대구로 가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이런 내부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마이너스 되는 게 두렵다면 나한테 배지를 안정적으로 달아줄 수 있는 지역구를 달라 이런 의미 아닐까밖에 생각이 안 들었는데 네. 처음에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에서부터 저는 사실 물리적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노회한 정치인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노원을 10년 동안 활동하셨으면 노원 시민에 대한 어떤 설득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노원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본인이. 근데 그렇게 하고 몇 달 안 됐는데 갑자기 대구에 가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저는 그때 노원을 이렇게 쉽게 버리면 대구는 또 언제 버릴까 이런 걱정이 앞섰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럼 노원에 누군가 후보를 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구나. 다른 당원과 후보자들에게 굉장히 폐를 끼쳤으나 네. 그거에 대한 명분도 없고 결국은 물구나무 서서라도 본인이 국회 들어가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안정적으로 본인이 배치다는 거 이게 앞에 있으니까 당과 그 당이 추구하는 정강 정책에 의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뒷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분과 어떻게 가치를 같이 하고 신념을 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은 갈라지는 거는 본인이 그런 행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원래는 11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제 공지된 걸로는 장소가 오후로도 바뀌었고 그 노원구 상계동의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국회에서 하려다가 장소를 좀 바꾼 이유는 뭐라고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허은하 의원께서 잡아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맞아요. 사이에서의 문제인지 예. 갑자기 변경된 거는 사실 처음부터 기획해서 움직인 건 아니라서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내부 사정까지 제가 뭐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추론해가지고서 얘기할 거는 아닌데, 그냥 노원에서 한다는 얘기 듣고 노원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는데 과연 노원에서 하는 게 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노원 시민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실까? 저는 그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참, 왜 10년간 정치를 하셨는데 지금도 노원에서 민주당 가상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지 예. 노원 시민들께서 왜 실망하셨는지 생각한다면 오늘도 메시지 대부분은 노원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계동에서 하는 만큼 일단 지역 구민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당장 만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먼저 제안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늘 같은 대답이 돌아오는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특정한 사람을 전제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사실 원오브 댐이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엄청 커서 내가 이 사람을 꼭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일단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와 신념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사람과 타협을 하려면은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떤 거를 추구하고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는 솔직히. 예.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얘기하신 적은 없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회의원이 너무 쉽게 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려놓고 시작하셨잖아요. 예.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를 하시더라도 국회의원이 아니라면은 당내에서의 입지가 그때 가서 다시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정치인이라는 이준석 전 대표께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이끌어 오셨던 선배 정치인에 대해서 예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분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희생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희생해라 하면서 그 밀어낸 공간이 내 자리다라는 식이 청년 정치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리적으로 나이가 어린 것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동이 젊어야 되는데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예. 그런 모습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서도 보인다면 네. 앞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선 그런 모습을 저는 잘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지금 상태대로면은 사실 얘기할 의제 자체가 마땅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였는데 그 말이 좀 떠오르는 말씀이셨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